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현재 서재예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 참 잘 보냈는데요. 잠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잠을 많이 봤다고? 잠을 참 많이 잤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져왔어요. 주말에 제가 골라봤는데요. 바로 심리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제 느닷없이 심리학으로 바꿨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읽을 때 듣기에도 편하고 또 기억에도 잘 남고 또 챕터마다 그 분량이 짧아가지고 집중을 해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심리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심리학개론을 들었고 네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근데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 자체가 유행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호 학번 때 심리학이 유행은 했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과 이제 현실 상상과 현실 그 차이점이라고 페북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막개 고양이 연구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막 그런 심리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그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 뭐 잡다한 얘기였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같이 새로운 거를 또 읽어봅시다.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개미와 배짱이의 만족 지연.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좀 막혔는데 약간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배짱이가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개미야,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조금 쉬어가면서 해. 그러자 개미가 말했어요.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야 해. 겨울? 지금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뭐하러 벌써 겨울을 걱정해? 넌 정말 한심하구나. 여름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않아. 지금 미리미리 식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게 될 거라고. 개미는 내심 배짱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짱이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도 없는 한심한 청춘일 뿐이었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요. 매서운 추위에 배짱이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배짱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개미의 집이었죠. 개미는 여름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늑한 집에서 충분한 식량과 함께 편히 지내고 있었답니다.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흥,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 했니? 한가롭게 기타나 치면서 노래나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보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미셸은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15분 뒤에 방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15분을 꾹꾹 참고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쓰이는 사트 평균의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다시 말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이러한 나비 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사실 실험에 쓰인 마시멜로는 유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시멜로가 먹고 싶다는 욕구를 참는 것은 인내력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 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은 것처럼 말이다.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등 인생의 진리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격언과도 일맥상통하여 선풍을 일으켰다. 또 각종 자기계발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성공의 열쇠다 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마시멜로 실험을 자주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내력은 기를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해서 평생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인내력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의 반두라 명예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자전거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운동 목표와 피드백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만 주었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피드백만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오늘은 어제보다 3분 더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것이었으며 피드백은 멋져요, 좋아요, 다리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네요 같은 것들이었다. 실험 결과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던 네 번째 집단에서 자전거 운동 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인내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이 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수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언니, 운동화 좀 신고 나갈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던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가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늙어서 잘 살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지 마세요. 몸 사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세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공무원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세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아름다운 젊음을 혹사하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 아마 개미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것은 항상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반면 배짱이는 현재의 행복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찬란한 여름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가령 무사 아싸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며 현재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넛지라는 책에서 당신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흥,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했니? 한가롭게 기타나 치면서 노래만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까지 겹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았지요. 배짱이는 지금이 죽기 전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 기타를 퉁기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기러기 다한 배짱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개미의 집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배짱이의 노래가 너무 구슬퍼서 개미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개미는 서둘러 배짱이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어요. 이내 기운을 차린 배짱이에게 개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당신은 진정한 음악가예요. 여름에도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숲속의 곤충들이 일하다가 힘을 낼 수 있었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랍니다. 이 추운 겨울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실 수 있나요? 뜻밖의 제안에 배짱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개미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개미가 헛기침하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여름날 음악 소리 때문에 덜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배짱이는 개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집에서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실컷 켜며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한 걸음 더. 현재를 즐기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까르페 디엠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현재, 첫째, 현재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감각적인 부분을 천천히 주목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풍기는 치약 냄새와 칫솔이 치아에 닿는 느낌, 그리고 칫솔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의식의 흐름을 현재로 가지고 오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현재로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명상하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보기, 강아지 돌보기,
오늘 할 일 작성하기 등이 있다. 셋째,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이제는 익숙해진 것들을 새삼 새롭게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마시멜로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 어쩌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사라진 15분 동안 아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마시멜로를 바로 먹고 흥밋거리를 찾아서 15분을 알차게 보낸 아이가 선생님이 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을지 말지 갈등하며 15분을 힘겹게 기다린 아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첫 말을 잘해야 한다. 비겁한 박쥐의 단내림 효과. 아주 먼 옛날 평화로웠던 동물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사는 들짐승과 하늘에 사는 날짐승이 서로 자기네 힘이 더 세다고 우긴 것이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끝이 날 줄 몰랐답니다. 이 와중에 박쥐는 어느 편을 들까 고민했어요.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 들짐승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저를 보세요. 쥐야 닮았지요. 그러니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제가 들짐승의 편에 들어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자는 박쥐를 조용히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대신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돌멩이를 입에 물고 하늘에서 공격해 오자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어요. 들짐승은 날아오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쥐는 슬며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들짐승이 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날짐승과 함께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박쥐의 날개를 꼼꼼히 살핀 후 허락해 주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며 서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는 날개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배신하다니. 너같이 비겁한 놈은 여기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쥐를 닮았어. 그러니 들짐승이지. 근데 날짐승이라 하고 우리를 속이다니. 너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어. 독수리가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들짐승과 날짐승은 박쥐를 둘러싸고 마구 꾸짖었어요. 박쥐는 너무 부끄러워서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흔히들 박쥐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박쥐가 이소무화에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했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반면 혹자는 이런 박쥐를 처세술이 뛰어나다며 두둔하기도 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쥐의 설득 기술이다. 박쥐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가 먼저 무작정 판단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자와 독수리가 박쥐의 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박쥐는 자신에 관한 특정 정보를 미리 일러준다. 이러한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닷 내림 효과라고 한다. 닷 내림 효과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르는 걸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박쥐는 이 닷내림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들짐승의 왕인 사자의 앞에서 박쥐는 자신이 쥐와 닮았다고 말한다. 이 정보를 들은 사자는 박쥐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신 쥐와 닮은 점을 기준으로 박쥐를 들짐승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 앞에서 박쥐는 자신의 날개로 독수리를 설득한다. 이에 독수리는 박쥐가 쥐와 닮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박쥐를 날짐승이라 판정한다. 이러한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의 값을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을 구하게 한다. 이때 종이나 펜,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적 천재가 아닌 이상 대략적인 직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큰 숫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제보다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낮은 값을 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말한 답의 평균은 첫 번째 문제가 512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250이었다. 물론 정답은 4320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역시 앞에서 말했던 단내림 효과 때문인데 처음 제시된 숫자 1과 8이 각각 정신적 다스로 작용해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사이언스에서 처음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실험 참가자들은 행운의 룰렛 돌리기를 했다. 이 룰렛에서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 룰렛은 10 아니면 65 이렇게 두 숫자에만 멈추도록 미리 조작되었다. 룰렛을 돌리고 난 후 실험 참가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율이 방금 나온 숫자보다 클까 작을까?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몇 퍼센트일까?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찍기 수준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룰렛을 돌려서 숫자 65가 나온 피실험자들의 질문 2에 대답한 답의 평균은 45%였고 숫자 10이 나온 피실험자들의 평균값은 25%였다. 행운의 룰렛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실험 참가자들의 대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룰렛의 숫자와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판단의 출발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황당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에 영향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한 것이다. 정신적 탓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가까운 예로 마트의 광고 기법을 들 수 있다. 마트에서는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일부러 높은 가격을 쓴 다음 그것을 빨간 줄로 긋고 그 옆에 낮은 가격을 적어 놓는다. 그러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닻을 내려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정치인들의 인상 형성을 들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하자. 유권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이 슬로건에 정신적 탓을 내리게 된다. 즉, 이 정치인은 복지에 힘쓰는 사람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단 내림 효과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병역 특례나 부동산 투기처럼 안 좋은 사건을 끌고 와 반대당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정신적 탓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 내림 효과는 정치인, 광고주, 협상가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쥐는 뛰어난 협상가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적절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단내림 효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박쥐 이야기 끝에 나오는 사자와 독수리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사자는 박쥐가 들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고 독수리도 박쥐가 날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다. 즉, 자신이 애초에 접한 정보에서 반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정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관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걸음 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단 내림 효과를 써보자. 단 내림 효과는 의외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에서조차 그렇다. 재판은 흔히 엄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실험을 보면 그렇지 않다. 판사 158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보통 5년 이상의 형벌인 강간치상 사건을 모두에게 똑같이 보여주었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2년을 구형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10년을 구형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검사가 10년을 구형한 두 번째 집단과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은 세 번째 집단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의 평균은 약 57개월로 비슷했다. 그런데 검사가 2년을 구형한 첫 번째 집단에서의 판결 평균은 약 42개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무려 약 1년이나 낮게 판결한 것이다. 사실 검사의 2년 구형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낮은 형량이었지만 판사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주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단내림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배우자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라고 해보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단내림 효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사고 싶은 개인기가 있는데 50만 원이라더라 하면서 일부러 큰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는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그 금액에 살 것도 아니었고 단지 닻을 내린 것 뿐이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해보자. 똑같은 상품이 중고거래에 10만 원으로 올라왔어. 40만 원이나 싼 거면 거의 거저야. 물론 이런다고 100%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서 두 가지의 우화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많은데요. 신기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역시 심리학은 이렇게 알아가는 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마지막에 읽은 단 내림 효과,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단 내림 효과. 상대방에게 기준점을 미리 제시하고서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한다. 효과가 많이 좋죠. 저희도 일상에서 많이 당하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코가 결국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호흡을 조절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더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양이 많은 이야기를 들고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현재 광주 지역은 8,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거의 역대 최다인 것 같은데요. 항상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몸조리 잘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네,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